안녕하세요. 최진영의 아트로그입니다.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 책이 있는데요.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데이비드 베일즈, 테드 올랜드라는 예술가 두 분이 쓴 책이고요. 예술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면 괜찮겠다 싶은 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방황을 한다든지 예술은 재료와 아이디어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 외부 세계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창조된다. 이 순간에는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예술은 위원회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이렇듯 타인의 반응이 예술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쉽다. 타인의 우선권을 자신의 우선권과 혼동할 때 문제는 생겨난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 상상 속에서 언제나 비평가들을 동반한다. 기억이나 예견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제잘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간섭하고 싶어 안달난 자들이 비평가들이다. 더구나 예술 창조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개념, 즉 예술가라면 매 작품을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로 인해 예술가들은 모순에 당착하기 마련이지만 새 작품이 이전 작품들과 비슷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예술가들은 개인적이면서도 창작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감상자에게 어필하기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존재이다. 창작이 순조로이 잘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들어설 틈이 없겠지만 확신이 사라지면 차츰 남의 말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 어떤 식으로 해야 최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고심은 거의 불가피하다. 한편 학계 밖에서의 인정은 평론과 전시회, 협회 가입과 같은 좀 더 고상한 용어로 포장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상업적인 예술 세계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고객으로부터의 인정이 일차적인 것이고 다른 평가 요소들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에는 고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술 창조 과정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드러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에는 고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술 창조 과정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드러난다. 즉,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킨다. 그러니 어떻게 비평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해의 대가. 우리는 모두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겪는 위험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다.
색다른 사람을 조롱하며 따돌릴 힘이 남들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누구든 어렸을 때 시를 쓰고 싶어 했거나 여자애로서 사내 애들의 공놀이에 끼려고 했다가 받은 상처를 느껴보았을 것이다.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워나가는 존재이다. 마음이 가는 대로 창조된 작품은 남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지도 모른다. 컴퓨터에 나오는 흥미로운 한 공식에 따르면 음화가 제작된 때로부터 5년 정도는 경과되어야 그 사진이 팔리기 시작한다고 한다. 사실 오늘날 인기 있는 작품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다. 아울러 무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즉각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 실례로 어느 지휘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파리 첫 공연 도중 썩은 과일 세례를 받았으며 밥 딜런은 전자기타를 안고선 첫 라이브 무대에서 관중들에게 쫓겨난 적도 있다. 한편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추락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흔히 빠지게 된다. 이유는 언제나 이전 작품이 더 매력적이고 더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해를 받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로서 주위 사람들과 동일한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무시무시하다. 자신의 진정한 작품에 대한 이해를 거절할 힘을 감상자에게 내어주어 그들에게 당신은 우리와 다른 이상한 존재이다. 당신은 미쳤다. 라고 말할 권력을 주는 것이다. 사실 그 말이 맞을는지도 모른다. 작품이 당신은 다른 존재, 동떨어진 존재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 자체는 정상성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벤 샨이 빈정되었듯이 거실 벽에 반 고흐의 작품을 걸어 놓는다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반 고흐가 거실에 앉아 있다면 많은 열정적인 미술 애호가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평범한 개성은 확실히 무의미해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예술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몰 이해는 사실 실제로 겪고 싶지 않은 문제로서 적어도 그처럼 빨리 직면하고 싶지는 않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작품 창작으로부터 남들에게 보이기까지의 일정한 격리 기간, 즉 순수한 시간적 공백을 두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 앤드류 와이어스는 수년 동안 은밀하게 헬가 시리즈를 그려온 덕에 매 그림이 공개될 때마다 동반되는 비평이나 충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백기는 또한 작품을 끝낸 후 예술가가 재음미해 볼 시간을 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창작자 자신이 자신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들의 평가의 순간이 와도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 그다지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 반대로 몰리에 대한 두려움은 지나치게 감상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감상자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아이디어가 희석되어 버려 결국에는 작품이 지나치게 겸손한 채 하거나 오만한 것으로
아니면 둘 다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자신 최고의 비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대중의 영합을 꾀하는 동시대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으리라. 특히 찰스 임스는 청중들이 가진 잠재력의 성숙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인물로서 수학의 전 역사를 보여주는 4에서 5m의 벽 도표의 미술관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다. 도대체 벽 전체를 다 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질문에 그는 볼 수 있을 만큼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태연하게 대답하면서 아울러 자기 자신도 생각지 못한 자료들과 관련시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정에 따르는 위험. 예술가들에게 인정의 문제는 언제나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는 소프트볼 팀의 선수로 제일 먼저 뽑히지 못한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아예 뽑히지 못한 것보다는 나았던 어린 시절에 그랬듯 기본적인 질문이다. 인정에 대한 요구가 자신의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요구라면 작품이 공예나 취미, 장식으로 혹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따르게 된다. 1937년 보먼트 뉴홀이 쓴 사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에서는 칭찬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몇몇 사진 작가의 예가 거론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발간으로 상처받은 사진 작가들은 그가 비난한 자들이 아니라 책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비난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대중의 마음속에서 적어도 사진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되지만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기에 이 신뢰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친구나 동창, 큐레이터나 해당 분야의 역사가 등의 손에 인정과 승인의 무기가 쥐어져 있는 상례를 잘 보여준다. 최악의 경우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인정에 대한 요구와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두 요구 자체가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만의 작품 창작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식인데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르면 세상은 언제든지 진정한 목소리를 인정해주고 보상해줄 것이라는 예술적 완결성의 신화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믿음에 코웃음 칠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이야기다. 예술 세계에서 이러한 사고체계는 환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초적인 완충물 역할을 한다. 사실 세계는 진정한 예술 작품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는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라는 데에 있다. 대가를 받을 때가 되면 창작자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한번 슈베르트에게 물어보라. 그 이유는 확실하다.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세계는 이미 이해된 작품, 즉 한 세대나 한 세계를 거쳐 이미 존재하여 온 작품에 더 큰 지지를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표현은 한심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예술 작품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20세기 교향곡 중 가장 풍부한 선율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스트라빈스키의 불세가 초연 때는 완전히 불협화음이라고 배척당한 것이 좋은 예이다. 로버트 프랭크의 작품집 미국인들은 오늘날 미술 사진술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출판 당시에는 어둡고 큰 입자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언론이나 대중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게 된다. 그뿐인가? 아째로부터 위치에 이르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이 기존 예술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 참으로 끔찍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예술가가 빠지게 될 딜레마는 명확하다. 즉 새로운 세계를 개척함에 따르는 대중의 거부 반응의 위험을 감수하던가 아니면 이미 다져진 길을 따름으로 인정을 구걸하던가 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인정받는 것이 기본 목표인 경우에는 두 번째 전략을 택하는 것이 압도적이다. 예술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들라. 그러면 인정은 자동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길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일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예술적 모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대체로 도움이 되기까지 한다.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볼 때 새로이 바퀴를 발명하겠다고 골치를 썩을 게 아니라 예술적 유산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택하게 되면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위험보다도 미래를 위하여 어떤 새로운 것도 남겨놓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이 더 커진다. 최근의 사진의 역사는 성공 그 자체가 예술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신뢰를 주고 있다. 20세기의 초반에 에드워드 웨스턴, 안셀 아담스와 몇몇 동료들은 그 당시 풍미하던 연초점 사진 촬영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그들은 예리한 초점의 영상을 정당화하는 시각적 철학을 개진하며 자연 풍경을 사진 예술의 한 주제로 도입했다. 비록 이러한 관점이 대중의 의식 속에 스며드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오늘날엔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담배 상표로부터 국제환경기구의 책자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사진들은 한때 논의가 분분하던 영상들이 오늘에 와서 인정된 결과물들인 것이다. 이 대중화된 감각 덕분에 오늘날 사람들은 단순한 풍경사진이 아닌 안셀 아담스의 풍경사진처럼 보이리라는 희망 속에 사진을 찍을 정도다. 물론 이러한 추세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위대한 구상들은 자그마한 수정이 자라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구체화되고 정교해지면서 시간과 함께 전개된다. 다만 그 전개의 정도만이 점점 감소할 뿐이다. 결국 미국 서부 연안 풍경사진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술사를 답보하는 데에 불과하게 되어버린다. 만일 누구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목동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격언을 떠올려 보자. 말이 죽으면 그 말에서 내려라.
이러한 격언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많은 예술가들과 교사들은 웨스턴 아담스의 시각을 따르고 있다. 이는 안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대가가 크다. 위험을 맞받아 극복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약해진 결과 예술적인 발전이 억제되며 개성은 기존 공식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인정에 관하여 제기되는 실질적인 문제는 자신의 작품이 예술로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예술로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직 자신만의 예술을 개척해 나갈 의지를 가진 자들만이 이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승인이라는 또 다른 문제. 인정과 승인의 차이는 미묘하면서도 극명하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작품이 진정한 작품으로 평가된다는 말이며, 한편 승인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정은 받지만 승인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생존 시 노먼 로겔의 작품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긴 했지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으며, 한두 세대 전 존 싱어 사전트의 작품이 좋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작품은 그다지 가치 있게 여겨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매 시즌마다 어떤 영화나 연극들이 평론의 격찬 속에서도 상영되는 영화관이나 극장 매표소들이 텅텅 비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이분법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말 파국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인정이나 승인 모두 확실히 감상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완벽한 환경이라면 훌륭한 작품은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내적 정당화만이 존재한다면 외부 세계인 사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직선적으로 들리겠지만 사회란 단일체이기 힘든 존재이기에 그 속에는 수많은 환경이 존재하며 어떤 환경은 예술가를 압박하고 어떤 환경은 지지대가 되어준다. 대립 속에서 성공해 나가는 예술가라면 외부 세계의 거절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끊임없는 마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한 예술가들에게 생존이란 곧 예술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예술 창조가 장려되는 환경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적인 환경에서는 흔히 인정과 승인이 연결되어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고급 감상자들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하여 에드 루시아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세상 사람은 예술가들과 장사치 두 종류만으로 나뉜다. 또한 제임스 터번은 좋은 예술이나 나쁜 예술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술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드물지만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리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접근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다. 한 피아노 대가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그는 20명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참가하는 콩쿠르에서 심사를 맡아 100점 만점 채점법으로 등수를 내줄 것을 요청받았다. 모든 연주가들이 연주를 끝마친 후 그의 심사표를 보니 2명에게는 100점 만점을 주고 나머지들에게는 0점을 주었다. 콩쿠르 주최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연주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뿐이요. 영화 제작자 루 스토우맨이 가슴 아픈 체험담을 들려준다. 아직 학생이던 때에 제작한 자신의 첫 영화를 손에 들고 명망 있는 교수이자 영화 이론가인 슬라브코보 카피치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 교수는 가만히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끝나자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당황한 스토우맨은 그를 뒤쫓아가서 물어보았다. 제 영화가 어땠습니까? 무슨 영화 말인가? 보카피치의 대답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대중이나 심지어 동료들로부터의 승인을 중요시하게 되는 순간 감상자의 손에 위험할 정도의 큰 권한이 들려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중이나 청중은 창작자가 작품 창작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할 입장이 못 된다. 그들은 완성된 작품에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는 용기를 주었다거나 재미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잘 할지 모르지만 창작 과정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도 흥미도 없다. 관중은 차후 문제이다. 유일하고 순수한 의사소통은 창작자와 그의 작품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트 앤 피어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읽으면서 저 또는 누군가에게 짤막한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30여 분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챕터 5 나만의 작품 찾기를 읽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